기원전 517년경 중국 춘추시대 어떤 공간에 젊은 선생 하나가 돌아와 있었어요. 얼굴이 어딘가 다른 표정이에요. 제자들이 빙 둘러앉아 선생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노자 선생을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어떠셨습니까? 선생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난다. 나는 활로 쏠 수 있다. 물고기는 헤엄친다. 나는 낚시로 잡을 수 있다. 짐승은 달린다. 나는 덫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용은 어떻게 잡을지 내가 모른다.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고 들었다. 선생이 긴 숨을 쉬었어요. 오늘 노자를 보고 왔는데 그는 용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한 선생이 공자예요. 육가의 시조. 그가 용이라고 부른 사람이 노자예요. 도가의 시조. 동양사상의 양대 거인이 단 한 번 만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 국부에서 태어난 공자. 성은 공, 이름은 구, 자는 중리.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웠대요. 혼자서 제기를 가지고 제자놀이를 하는 아이였거든요. 성장하면서 공부에 몰두했어요. 15세 학문의 뜻을 세웠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30대 초반, 공자는 이미 노나라에서 이름을 날리는 학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평생 추구한 건 예였어요. 주나라 초기의 이상적 제도. 공자는 그걸 되살리고 싶었어요. 어지러운 춘추시대를 주나라 예로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주나라 왕실 장서실의 사관, 노자였어요. 주나라 수도가 나급, 지금의 낙양이었어요. 거기에 주나라 왕실 장서실이 있었어요. 천하의 모든 책이 놓인 곳. 이 장서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노자였습니다. 본명은 자가담. 많은 학자들이 그를 노담 혹은 노자라고 불렀어요. 공자가 이 노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주나라에 노담이라는 사관이 있다. 옛 예법의 가장 정통한 사람이다. 공자가 결심했어요. 가서 배우자. 노나라에서 나급까지는 수백 리.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배움을 위해선 가야 했어요. 제자 한두 명과 함께 공자가 떠났어요. 주나라 나급에 도착한 공자. 왕궁 근처의 장서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노자를 바로 만날 순 없었어요. 그는 왕실 관리였고 공자는 외국에서 온 일개학자. 공자가 정식으로 면담 신청을 했어요.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렸대요. 드디어 노자의 집무실에서 만남이 허락됐습니다. 공자가 제자를 데리고 장서실로 갔어요. 공자가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노나라에서 온 공구라 합니다. 선생님께 예에 대해 여쭙고 싶어 먼 길을 왔습니다. 노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깊었어요. 공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어요. 선생님, 옛날 주공과 성인들이 남긴 예를 어떻게 오늘에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나라 초기의 이상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노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네가 말하는 주공과 성인들은 이미 뼈가 다 썩었네. 남은 건 그들의 말뿐이지. 공자가 놀랐어요. 그런 대답은 예상 못했거든요. 노자가 계속 말했어요. 군자는 때를 만나면 수레를 타고 때를 못 만나면 쑥대처럼 흘러다녀야 한다네. 상인은 좋은 물건을 깊이 감추어 비어있는 듯이 하고 군자는 훌륭한 덕이 있어도 어리석은 듯이 보여야 한다네. 노자가 계속했어요. 내 듣건대 자네의 오만과 욕심, 태도와 뜻이 너무 많다고 하네.
그것들이 자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야. 공자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세워온 모든 것, 지식, 학문적 자세, 이상, 그 모든 것을 오만과 욕심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뿐이네. 노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화 끝이라는 뜻. 공자가 깊이 절을 하고 물러났어요. 공자가 노자의 집무실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물었지만 대답을 못했어요. 공자가 본 것, 자기가 평생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이 노자 앞에선 그냥 뼈가 썩은 옛사람의 말이었어요.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학문과 지식도 노자한테는 그저 오만과 욕심일 뿐이었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기분 나쁜 충격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까운 충격.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며칠 뒤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빙 둘러앉아 물었어요. 선생님, 노자 선생을 만나셨다면서요. 어떠셨습니까? 공자가 한참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는 난다. 나는 활로 쏠 수 있다. 물고기는 헤엄친다. 나는 낚시로 잡을 수 있다. 짐승은 달린다. 나는 덫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용은 어떻게 잡을지 내가 모른다.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고 들었다. 오늘 노자를 보고 왔는데 그는 용 같은 사람이었다. 공자가 노자를 평가한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용 같은 사람, 공자 자신이 잡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 왜 공자는 노자를 용이라고 불렀을까요? 용은 중국 문화에서 특별한 상징이에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 고정된 자리가 없는 존재, 사람의 힘으론 잡을 수 없는 존재. 공자가 느낀 건 이거예요. 노자는 자기가 속한 세계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 공자는 예를 세우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노자는 달랐어요. 얘는 도가 쇠퇴한 뒤에야 나온다고 봤어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공자는 적극적 참여의 철학자, 노자는 자연적 무의의 철학자. 그래서 공자가 노자를 보고 용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세계. 공자가 노자를 만난 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공자의 유교가 단순한 율법 제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철학이 된 이유. 노자를 만난 뒤 공자가 자기 학문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예만이 아니다. 인이 근본이다. 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덕. 공자 사상의 핵심. 이 인이 공자 후기 사상의 중심이 돼요. 노자가 너는 오만과 욕심이 많다고 한 말이 공자의 마음을 바꿨어요. 학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공자와 노자의 만남은 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천웅편, 지붕유편, 천지편 등. 근데 장자의 기록은 유가에 좀 각박해요. 장자가 자기 스승 노자를 더 크게 만들려다 보니 공자를 노자한테 쩔쩔매는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한 장면이 이래요. 장자 천지편에서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 예에 대해 물었어요. 노자가 길게 가르쳤어요. 공자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3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 앉아서 나오지 않았대요.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자는 여러 버전의 공자가 노자를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버전이 진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만남이 동양사상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졌다는 것.
공자가 노자를 만난 뒤 돌아온 노나라. 거기서 공자가 벼슬을 얻으려 했어요. 대사구라는 자리까지 올랐어요. 근데 결국 벼슬을 잃고 노나라를 떠났어요. 그 뒤로 10년 넘게 천하를 떠돌았어요. 위나라, 송나라,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 어느 나라도 공자의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바로 세우고 인을 실천하자는 공자의 주장. 다들 부국강병에 관심 있었던 시대에 공자의 말은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공자가 68에 고향 노나라로 돌아왔어요. 가르침에 전념하기로 한 거예요. 제자가 3천이었고 그중 특히 뛰어난 제자가 72명이었다고 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유교를 천하에 퍼뜨립니다. 공자가 7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대요. 태산이 무너지는가? 대들보가 꺾이는가? 철인이 시들어가는구나.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슬픔이 담긴 말이에요. 공자가 평생 주장한 걸 실현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공자가 살던 시대엔 유가는 그냥 한학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공자 사후 300년 뒤 한무제 때 유가가 국가 이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 2000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한 사상이 됐어요. 공자가 살아서 보지 못한 영향이 역사에 남은 거예요. 공자를 만난 노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앞 에피소드에서 본 것처럼 노자는 주나라 쇠퇴를 보고 서쪽으로 떠났어요. 함곡관에서 도덕경 5000자를 남기고 그리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어요. 공자가 노자를 만난 건 노자가 아직 주나라 장서실에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노자가 서쪽으로 떠나기 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공자가 돌아가고 몇 년 뒤 노자가 청호를 타고 사라졌어요. 두 거인의 길이 교차한 건 그 한순간뿐이었어요. 공자와 노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중국 사상의 두 축이 교차한 순간이에요. 유가와 도가. 공자의 유가는 세상에 참여해서 바꾸자는 적극적 철학이에요. 노자의 도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자는 소극적 철학이에요. 두 사상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은 이 둘을 같이 품어왔어요. 젊어선 공자를, 늙어선 노자를 읽어라.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한 말이에요. 젊어선 공자처럼 사회에 참여하고 늙어선 노자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철학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 인생이 풍성해져요. 공자가 노자한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얘는 외형이 아니라는 것. 공자가 원래 배우려던 건 구체적인 예법이었어요. 제사 때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절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노자가 말했어요. 그건 뼈썩은 옛사람들의 말이다. 본질을 보아라. 예의 본질이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 자기 마음의 정돈, 하늘과 땅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이 예의 본질이에요. 공자가 이걸 깨달은 뒤 자기 철학을 인으로 발전시켰어요. 사람 사이의 참된 사랑, 마음의 덕. 이게 노자를 만난 뒤 공자 사상의 핵심이 됐어요. 사마천이 사기에 이 만남을 기록했어요. 공자세가와 노자 한비열전. 두 곳에 사마천의 관점에선 공자도 노자도 모두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한쪽을 폄하하지 않고 공평하게 기록했어요. 특히 공자가 노자를 용이라고 부른 대목을 자세히 적었어요. 이게 동양사상사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사마천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기의 이 기록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아는 이유예요. 사실 현대학자들 중에 공자가 진짜 노자를 만났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자의 실존 자체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노자 연대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개예요.
사기의 기록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 이야기가 기원전부터 전해졌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2000년 이상 영감을 줬다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이 이야기가 가진 의미가 더 중요해요. 공자도 노자 앞에선 배울 게 있었다. 서로 다른 사상끼리 만나서 서로를 인정했다. 이 메시지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공자가 노자를 용이라고 부른 건 겸손이었어요. 자기가 쌓아온 학문을 전부 인정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대학자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가 공자한테 배울 것 중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자기 지식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 더 큰 지혜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공자가 노자를 만난 이야기가 가르치는 본질이에요. 현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상을 바꿀까요? 자연에 맡기며 한 발 물러설까요? 답은 둘 다예요. 어떤 순간엔 공자처럼 살아야 해요. 학교에 다니고, 일하고, 관계를 만들고. 어떤 순간엔 노자처럼 살아야 해요. 쉬고, 흘러가고, 비우고. 한 사람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균형이 맞아요. 공자와 노자의 만남이 이 두 흐름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자와 노자의 사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이 두 권이에요. 논어, 공자의 말을 제자들이 엮은 책. 도덕경, 노자가 한국관에서 쓴 책. 두 책을 같이 읽으면 재미있어요. 논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학문, 교육, 정치, 윤리. 도덕경은 추상적이고 관조적. 제약, 무의, 자연. 두 책이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해요. 논어만 읽으면 답답해질 수 있고 도덕경만 읽으면 막연할 수 있어요. 둘을 같이 읽으면 균형이 맞아요. 공자와 노자는 단 한 번 만났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2500년 동안 동양 사상을 바꾸었어요. 공자는 그 만남 뒤에 자기 철학을 깊게 했어요. 노자는 공자에게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어요.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가 가르쳤어요. 노자는 서쪽으로 떠나 사라졌어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충분했어요. 서로를 인정한 두 거인, 서로 다른 길을 존중한 두 지혜. 오늘 우리한테 공자와 노자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2500년 전 사람, 고전 속의 이름. 그런데 그들의 사상은 아직 살아있어요. 공자는 우리한테 말해요. 배워라. 실천해라.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켜라. 노자는 우리한테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마라. 자연에 맡겨라. 마음을 비워라. 두 말 모두 지금도 유효해요. 그 방 안의 장면을 상상해봐요. 장서실 한가운데 낮은 책상, 한쪽에 젊은 학자, 30대 초반의 공자. 눈빛이 뜨거워요. 다른 쪽에 늙은 사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자. 눈빛이 호수처럼 깊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짧은 대화가 오갔어요. 그리고 공자가 일어섰어요. 깊이 절을 했어요. 노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 짧은 장면이 2500년 동양사상의 출발점이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요.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만남은 평생을 바꿔요. 공자한테 노자가 그런 만남이었어요. 1시간이나 걸렸을까? 그 대화. 근데 그 1시간이 공자의 남은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만남이 있어요. 1시간. 한 대화.
한 사람, 그게 우리를 바꿔놓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두 거인의 단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공자와 노자, 유가와 도가. 한 사람은 배워서 세상을 바꾸자고 했고, 한 사람은 비워서 자연을 따르자고 했어요. 이 두 흐름이 교차한 그 순간, 공자가 노자를 보고 용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한 순간, 그 순간이 2500년을 건너 지금 우리한테도 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한 번쯤 공자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는 용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보다 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공자한테 배우는 지혜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